터널 벽에 그토록 많은 피가 있어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콘크리트를 통해 스며나오고 있었다. 경찰서장 김민호는 손전등을 내리고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봉인된 흑룡광산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들은 메탄가스 폭발의 희생자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다. 1975년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17명의 광부들이 영원히 사라졌다. 정부는 말했다, 사고였다고. 가족들은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50년 동안 그 비밀은 수톤의 1호등과 콘크리트 아래 묻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민호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16명의 다른 남자들이 한국 전체에서 가장 귀중한 히토류 금속 매장지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을 숨기기 위해 살인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이 결코 빛을 보지 않도록 수십억을 지불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굴복해야 했던 곳에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1975년 강원도 태백시 김민호는 지하 창고에서 3년 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때문에 모든 종이 기록들을 정리하거나 스캔하거나 폐기해야 했다.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이곳에는 1960년대부터의 상자들이 1000장까지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재산 분쟁, 경미한 체포 기록, 예산 보고서들. 하지만 김민호는 꼼꼼한 성격이었다. 모든 페이지를 읽어본 후에 보관할지 결정하는 타입이었다. 그때 1975년 흑룡광산 사건이라고 표시된 파일을 발견했다. 폴더는 두꺼웠고 오래된 교통 위반 딱지들과 법원 유지보수 기록 상자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김민호는 자라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17명의 광부가 폭발로 사망한 태백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다. 그의 할아버지도 건설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광산에서 일했었다. 항상 위험한 일이지만 선택권이 제한된 남자에게는 좋은 임금이라고 말했었다. 사건 보고서는 세월에 따라 누렇게 변해 있었고 상태가 좋지 않은 타자기로 작성되어 있었다. 해도에는 강원도 태백경찰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날짜가 찍혀 있었다. 1975년 4월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11시 47분경 광산 동쪽 구역에서 메탄가스 폭발이 발생했다. 당시 17명의 광부가 지하에 있었고 터널 붕괴로 인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김민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든 명단이 나왔다. 17개의 이름. 그날 집에 돌아오지 못한 17명의 남자들. 그중 한 이름이 그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김재봉, 31세, 팀장. 김민호는 차가운 것이 뱃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그가 12살 때 돌아가셨지만 항상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들어왔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건설업에 종사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여기 이 누런 종이 위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흑룡광산 폭발로 사망한 17명 중 한 명으로. 현재 2025년 김민호는 흑룡광산으로 가는 길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50년 전 폐쇄된 이 광산은 태백의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었다. 포장도로는 수년 전에 끝났고 이제는 자갈길과 움푹 파인 구덩이들이 그의 순찰차를 흔들었다. 녹슨 철문이 열려 있었고 빗발엔 경고판에는 위험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 김민호는 차에서 내려 산속의 고요함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공기는 소나무와 오래된 석탄,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고 땅에서 올라오는 축축한 냄새도 났다. 50년의 세월이 산업의 흔적들을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작업의 뼈대는 여전히 보였다. 광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콘크리트 봉인에 새겨진 날짜 1975년 4월 24일. 사고 바로 다음 날이었다. 구조작업은 어떻게 된 것일까? 김민호는 다른 폐쇄된 광산들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곳은 달랐다. 이곳은 급하게 버려진 것. 타타타. 누구냐? 김민호가 소리쳤다. 나무 사이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다.
김민호가 손을 흔들자 그 남자는 더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김민호는 본능적으로 권총에 손을 올렸다. 15년간의 법 집행 경험으로 상황이 위험해질 때를 알 수 있었다. 그 남자가 지켜보는 방식, 인내심 있고 조심스럽게 숨는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무전기가 울렸다. 서장님, 국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늘 폐광 조사를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김민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름을 대던가요? 막이라고 했는데 연락처를 물어보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끊었어요. 집에 돌아와 김민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화했다. 1975년 흑룡광산 사고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17명이 사망한 사고라면 반드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요. 김민호는 책상에 펼쳐진 파일을 바라봤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전화했다. 민호야, 왜 갑자기 할아버지 일을 파헤치는 거냐? 아버지,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떤 돌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너를 위해서 말이야. 버려진 식당에서의 야간 만남. 김민호는 오후 내내 다른 희생자 가족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사건 보고서에 나열된 17명 중 대부분의 성씨는 익숙했다. 우편함에서 본 이름들, 시의회 회의에서 들은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시작하자 같은 벽에 계속 부딪혔다. 한 가족이요? 그들은 몇 년 전에 이사 갔어요. 한철민 씨가 죽은 직후였던 것 같아요. 최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못 봤네요. 북쪽 어디론가 갔다고 들었어요. 오후 5시까지. 김민호는 23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흑룡광산 희생자들의 생존한 친척을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여러 세대가 계속 살아온 마을에서 사람들이 50년 전에 일까지 알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지역 역사상 최악의 광산 재해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그냥 사라질 수 있을까? 그날 밤 늦게 김민호의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김민호 서장입니까? 맞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선생님이 오래된 광산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김민호는 곧게 앉았다. 누가 말했습니까?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죠, 서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너무 깊이 파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1975년에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다친 그런 것들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김민호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저를 위협하는 겁니까, 박씨? 아닙니다, 서장님. 경고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19번 도로에 오래된 식당 아시죠? 태백에서 북쪽으로 10km쯤. 8시에 거기서 뵙겠습니다. 혼자 오시고 어디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박철수가 전화를 끊기 전에 김민호가 대답할 시간도 없었다. 김민호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모든 본능이 이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철수는 광산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김민호는 안전보다 답을 더 필요로 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다. 박철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어디선가 익숙했다. 김민호는 서둘러 흑룡광산 파일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박철수, 22세, 기계공, 희생자 명단에 있는 이름이었다. 죽었다고 기록된 남자가 방금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 요원과의 대치. 19번 도로의 식당은 수년 전에 문을 닫았지만 주차장 조명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김민호는 15분 일찍 도착해서 매복이나 지원 차량의 징후를 찾으며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식당 입구 근처에 주차된 단일 픽업 트럭을 제외하고는 황량해 보였다. 정확히 8시에 한 남자가 건물 근처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아마 70대였고 흰머리에 수십 방. 연간의 야외 작업으로 얻은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눈은 날카롭고 경계심이 있었다. 김민호 서장님, 박철수 씨. 그들은 악수를 나눴고 김민호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수가 말했다. 올지 확신이 없었어요. 광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하셨죠. 박철수는 주차장 가장자리 근처에 피크닉 테이블을 가리켰다. 앉아. 시간이 좀 걸릴래.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마주 앉아 박철수는 재킷 주머니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커피 드실래요? 괜찮습니다. 1975년에 대해 말해주세요. 박철수는 컵에 커피를 따르고 말하기 전에 긴 모금을 마셨다. 저는 그때 22세였어요. 광산에서 약 3년간 일했고 보통 주간 교대였는데 4월 23일에는 몸이 아파서 결근했어요. 김민호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폭발이 있던 날 일할 예정이었다는 말씀이군요. 김재봉 씨와 같이 일했어야 했죠. 좋은 분이셨어요. 공정한 상사였고요. 그날 아침 식중독이 없었다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그럼 정말로 폭발이 있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박철수는 쓰게 웃었다. 서장님, 폭발 같은 건 없었어요. 그 17명은 메탄 폭발로 죽지 않았어요. 개들처럼 터널에서 총살당했고 콘크리트와 강철 뒤에 묻혔습니다. 김민호의 입이 바짝 말랐다.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제가 봤거든요. 그때 19번 도로에서 헤드라이트가 나타났다. 천천히 식당 쪽으로 움직이는 어두운 세단이었다. 세단이 주차장에 들어와 약 50m 떨어진 곳에 멈췄다. 제가 갈 시간이군요. 박철수가 빠르게 일어서며 말했다. 세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김민호보다 젊어 보였고 연방, 요원을 연상시키는 깔끔한 외모였다. 김민호 사장님. 남자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오며 소리쳤다. 이준석 요원입니다. 국정원.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호는 흑룡 광산으로 가는 길에서 부서장 윌리엄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윌리엄스, 내가 도착하기 전에 광산 현장을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주 경찰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하세요. 서장님, 무슨 일입니까? 연방 요원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 김민호가 광산에 도착했을 때 윌리엄스의 순찰차가 이미 거기 있었고 그는 입구 근처에서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서장님, 윌리엄스가 소리쳤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김민호는 윌리엄스에게 다가갔다. 부서장은 봉인된 입구 옆에서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한 남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철수입니다. 여기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봉인을 뚫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박철수가 그림자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폭파 장비가 있었다. 서장님, 50년 전에 제가 이 봉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봤습니다. 약한 지점을 알고 잘 있어요. 왜 지금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세상이 진실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철수의 정밀한 폭파 이후 그들은 좁은 구멍을 통해 광산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로 그들을 때린 것은 냄새였다. 오래되고 축축한 냄새, 죽음의 냄새였다. 젠장, 윌리엄스가 숨을 내쉬었다. 김민호의 손전등 빛이 터널 벽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피, 갈색, 얼룩들이 여전히 벽에 있었다. 아하하, 서장님, 여기 보세요. 윌리엄스의 목소리가 더 깊은 터널에서 들려왔다. 김민호는 그를 따라갔고 그들이 발견한 것을 보고 위가 뒤집혔다. 뼈들, 작업복 조각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두개골의 명확한 총상 흔적들이었다. 이것들은 폭발 희생자들이 아닙니다. 윌리엄스가 속삭였다. 이들은 처형되었어요. 박철수가 터널 깊숙한 곳에서 소리쳤다. 여기에 더 있습니다. 문서들이요. 김민호는 박철수에게 달려갔다. 오래된 금속 상자가 벽의 틈새에 숨겨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숨겨둔 겁니다. 박철수가 말했다. 그가 죽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그때 터널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호 서장님, 나오세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준석의 목소리가 터널 입구에서 메아리쳤다. 김민호 서장님, 합리적으로 행동하세요. 나오셔서 대화합시다. 김민호는 박철수와 윌리엄스를 바라봤다. 그들은 함정에 빠져 있었다. 하나의 출구, 무장한 요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장님, 박철수가 속삭였다. 또 다른 길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준 비상 터널이요. 어디예요? 박철수는 터널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하지만 먼저 이 상자를 열어야 해요. 진실이 세상에 나가도록. 김민호는 오래된 금속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문서들,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계약서들이 있었다. 우라늄 추출 작전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민간인 제거 명령서, 그리고 수십억 원 가치의 히토리 원소에 대한 지질조사 보고서들이었다. 윌리엄스, 당신의 폰으로 이 모든 걸 사진 찍으세요. 즉시 언론과 검찰에 전송하세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밖에서 이준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서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들어갑니다. 준비됐나요? 박철수가 물었다. 그들은 박철수를 따라 터널 깊숙이 들어갔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비밀 통로는 좁았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다. 10분 후 그들은 광산에서 1km 떨어진 숲에서 나왔다. 김민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KBS 뉴스룸입니까?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제보가 있습니다. 1시간 후 첫 번째 뉴스 헬리콥터가 하늘에 나타났다. 2시간 후 광산 현장은 기자들과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준석과 그의 팀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라이브 텔레비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김민호와 증인들을 단순히 제거할 수 없었다. 김민호 서장입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50년 동안 숨겨져 온 정부,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1975년에 17명의 무고한 광부들이 히토리 원소 채굴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요원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박철수가 카메라 앞에 나섰다. 저는 그날 일어난 일을 목격한 생존자입니다. 50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그날 밤 한국 전역이 흑룡광산 이야기를 지켜봤다. 그리고 이준석의 경력은 끝났지만 그가 대표하는 음모는 김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흑룡광산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된 지 3개월 후 김민호는 국정감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있었다. 위원회 위원장인 박민수 의원이 조사를 주도하고 있었다. 김민호 서장님, 박 의원이 말했다. 당신의 증언이 우리가 발견한 것의 규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광산 작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조사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흑룡광산에서 추출된 히토리 원소들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전자산업과 무기기술의 기초가 되어왔다. 휴대폰, 위성, 유도, 미사일, 모든 것이 17명의 남자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자원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사이트들은 어떻습니까? 김민호가 물었다. 박 의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6개도에서 유사한 작전을 확인했습니다. 총 1000명 이상의 희생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30년 동안 가명으로 살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민호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다.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확인된 모든 가족에게 총 3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김재봉 투명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모든 정부 자원 추출 작전에 대한 의회 감시를 요구하고 정부 작전의 민간 증인들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준석과 그의 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준석은 연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상급자들 중 일부는 국가안보 면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그러한 주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김민호는 박철수와 만났다. 나이든 증인은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서장님, 박철수가 말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진실이 알려졌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김민호가 태백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희생자들, 다른 비밀들, 아직 정의를 기다리는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17명의 남자들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했다. 흑룡광산 이야기가 폭로된 지 6개월 후 김민호는 태백시에 새로 건립된 김재봉 기념관 앞에 서 있었다. 기념관은 흑룡광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17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검은 화강암 벽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김민호가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돌판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가족들, 기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숨어 살았던 다른 작전의 생존자들이었다. 박철수가 김민호 옆에 다가왔다. 나이든 증인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서장님, 이것을 보세요. 박철수가 말하며 신문을 건넸다. 헤드라인은 히토류 음모, 국제, 조사 시작이었다. 김민호는 기사를 읽었다. 한국의 흑룡광산 폭로 이후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비밀 작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태백은 정부 투명성과 기업 책임에 관한 연구의 국제적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증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철수가 말했다. 어제만 해도 3명이 더 연락해왔어요. 김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제 그는 이런 전화들을 예상하고 있었다. 김민호 서장님입니까? 여성의 목소리였다. 맞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제 아버지는 부경찰서장 김동철이었습니다. 1975년에 흑룡광산 사건을 조사하려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문서들을 찾았는데 이것들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호는 박철수를 바라봤다. 나이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만날까요? 김민호가 물었다. 기념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민호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다. 17명의 남자들이 마침내 존경받는 매장을 받았다. 그들의 가족들이 보상을 받았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박영희의 전화는 아직 더 많은 비밀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아직 정의를 기다리는 더 많은 가족들, 아직 폭로되지 않은 더 많은 진실들이 있었다. 김민호는 자신의 순찰차에 앉아서 흑룡광산을 바라봤다. 이제 그곳은 기념공원으로 변해 있었고 매일 수십 명의 방문객들이 와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김민호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딘가에 다른 샛길들, 다른 희생자들, 다른 진실들이 작은 마을, 경찰서장과 그의 할아버지의 정의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호는 엔진을 시동하고 다음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준비를 했다.